운명적인 만남. 나 박민지는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건축가였다. 콘크리트와 철골 속에서 인간의 삶이 꽃피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나의 열정이자 삶의 목표였다.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했지만 나의 작품들은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내 이름 앞에는 늘 천재, 미래의 거장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나는 그런 칭찬들을 즐기며 묵묵히 나의 길을 걸었다. 나의 일상은 설계도면과 펜, 그리고 늦은 밤까지 타오르는 사무실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런 삶에 만족했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날은 늦가을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나는 내가 설계한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미술 전시회에 참석했다. 빗줄기는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전시회장 안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 홀로 구석에 서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샴페인 잔을 든 채 성큼성큼 다가오던 한 남자가 나의 팔을 툭 치고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었다.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외로운,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의 이름은 김혁진. 그는 다름 아닌 한국 최고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화성그룹의 둘째 아들이었다. 나는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소문보다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사과 후에도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섰다. 이 작품은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가요? 나는 그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나의 생각을 말했다. 공간과 빛의 조화를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캔버스 안에 하나의 도시를 담아낸 느낌이랄까요? 나의 대답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흥미롭군요. 보통 사람들은 작품의 색감이나 형태만 보는데 당신은 다른 것을 보는군요. 당신은 건축가입니까? 그와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우리는 예술과 건축, 삶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가 만났던 어떤 남자들보다 지적이고 매력적이었다.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는 뜨거운 열정과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끌렸고 그도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듯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그는 나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전화번호를 건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남긴 묘한 여운이 계속해서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이미 운명이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나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결혼식과 예언의 말. 나의 삶은 혁진을 만나고 나서부터 마치 흑백 영화가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듯 했다. 그는 나를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으로 이끌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파리의 패션쇼, 뉴욕의 현대미술관, 그리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비밀스러운 만찬까지. 그와의 시간은 마치 꿈만 같았고 나는 그 꿈속에서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찰나처럼 흘렀을 때 혁진은 나에게 청혼했다. 그는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다. 민지야, 내 세상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너는 내 삶의 전부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격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집안이 나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화성그룹의 둘째 아들 김혁진에게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줄을 서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혁진은 나의 모든 불안을 장재웠다. 걱정 마.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의 확신에 찬 말에 나는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우리 부모님은 혁진의 진심을 보고 기뻐하셨다. 하지만 혁진의 집안은 달랐다. 화성그룹의 회장이자 혁진의 아버지인 김 회장은 처음부터 나의 출신을 못마땅해 하셨다. 그리고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시어머니 강 여사였다. 강 여사는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고 도도했다.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말했다. 건축가라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군. 우리 가문은 예술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뭐 혁진이가 좋다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내 앞에서 혁진에게 말했다. 혁진아, 결혼은 비즈니스야. 이 아이가 우리 가문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나는 모욕감에 눈물이 핀 돌았다. 하지만 혁진은 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민지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결국 혁진의 끈질긴 설득과 고집으로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았다. 결혼식은 동화 속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처럼 화려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우리 롱돈 결혼을 취재했다. 나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혁진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결혼식 내내 강 여사는 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박민지, 똑똑히 들어. 이 결혼은 혁진이의 고집으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 가문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네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그저 혁진이의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네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거야. 명심해. 너는 그저 우리 가문의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섬뜩한 예언이었다. 나는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그녀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건축가가 아니었다. 나는 화려한 새장 안에 갇힌 아름다운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황금 감옥과 미약한 탈출구. 결혼식에 화려한 막이 내리자 나의 삶은 한순간에 흑백으로 변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건축가로서의 나의 꿈, 나의 열정,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까지. 시어머니 강 여사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우리 가문의 며느리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집안일에만 전념하도록 해. 네가 하던 그 예술은 이제 그만둬.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화성그룹의 회장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궁전과도 같았다. 웅장한 대리석 복도, 고가의 미술품으로 장식된 거실, 그리고 넓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곳이 황금으로 된 감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일상은 감시와 통제로 가득했다. 나의 핸드폰은 압수되었고 나는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만 움직였다.
아침 CC본 기상 말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혁진은 항상 바빴다. 이른 아침 출근에 늦은 밤에야 돌아왔고 그는 지쳐 보였다. 내가 힘들다고 호소할 때마다 그는 그저 엄마가 너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나의 모든 수단과 연결고리는 끊어져 있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혁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에게 종이 상자를 건넸다. 민지야, 이거 받아.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예요? 너 힘든 거 알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알고. 이걸로 몰래 연락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를 안고 고맙다고 말했다. 혁진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 민지야. 널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날 밤 나는 몰래 핸드폰을 켜서 나의 어머니와 친구에게 연락했다. 수개월 만에 듣는 그들의 목소리는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나는 이 핸드폰을 통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 여사는 나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내가 아닌 혁진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 아이에게 이런 걸 주다니.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망치의 셈이냐? 너는 네 아내 편을 들기 위해 네 어머니를 배신한 거야. 나는 혁진이 엄마에게 혼나는 것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밤 혁진은 나에게 말했다. 민지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 깊은 함정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 여사는 나에게 말했다. 민지야, 오늘 너를 위해 작은 티파티를 열었단다. 이리 와서 엄마와 차 한잔 하자꾸나.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나에게 차를 한 잔 건넸다. 그 차의 색깔은 왠지 모르게 탁했고 나는 불길한 예감에 테라하다 휩싸였다. 나는 그 차를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친절을 가장한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는 분명 무언가로 오염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에게 어떤 함정을 파놓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심스럽게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의 미약한 탈출구는 이미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다. 연극의 시작과 반전의 서막. 강 여사가 건넨 차는 마치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차를 마시라고 권유할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녀는 나의 눈치를 보며 차를 억지로 마시라고 강요했다. 민지야, 왜 그래? 엄마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차인데 어서 마시렴. 나는 그녀의 말에 어머니, 제가 방금 물을 마셔서 배가 불러요.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마셔도 될까요? 라고 둘러댔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졌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마시렴. 혹시 모르니 이 차를 가져가서 마시렴. 그녀는 나에게 차를 건넸다. 나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받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차를 버리려고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강 여사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날 저녁 혁진이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강 여사가 먼저 선수를 쳤다. 그녀는 혁진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며 연기를 시작했다. 혁진아, 나 너무 힘들어. 나는 그녀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녀의 연기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혁진의 팔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혁진아, 민지에게 내가 이 차를 마시라고 권했는데 민지가 갑자기 내게 독이 든 차를 주었어. 나는 민지를 믿었는데. 혁진은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혁진 씨,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독이 든 차를 주셨어요. 강 여사는 나의 말을 듣고 더 크게 울부짖었다. 아, 이리야.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 엄마는 신장이 약하단 말이야.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혁진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해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차를 보여주려 했지만 강 여사는 이미 차를 버린 뒤였다. 나는 그에게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혁진 씨,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독을 주려고 하신 것을 녹음했어요. 제가 녹음한 것을 들어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 여사는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녹음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핸드폰에 녹음 방지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혁진은 녹음 파일이 재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소리쳤다. 박민지, 이제 그만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혁진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해치려고 하신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밀치고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나는 그날 밤 혁진을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혁진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강 여사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완벽한 연극에 갇혔고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의 연극을 끝내기 위해 나의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충격적인 진실과 돌아온 복수. 나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다. 혁진의 차가운 눈빛과 강 여사의 승리에 찬 미소.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쏟아지는 빗속을 헤매다 도착한 곳은 나의 유일한 친구, 기자 이하나의 집이었다. 하나는 문을 열자마자 나의 초라한 모습에 놀라 나를 품에 안았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 여사의 계략, 혁진의 배신, 그리고 나의 무력함까지. 하나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민지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가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자. 하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화성그룹과 김혁진 일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나의 칼로운 직감과 뛰어난 정보력을 동원해 그들의 숨겨진 치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를 도왔다. 나는 과거 혁진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김 회장과 강 여사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사업에 얽힌 수상한 거래들을 하나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며칠 후, 하나는 흥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내가 엄청난 것을 알아냈어. 너희 집안과 화성그룹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줘. 나는 하나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사무실은 온갖 서류와 신문 기사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오래된 신문 기사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28년 전 화성그룹의 회장 김 회장과 관련된 스캔들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 회장이 자신의 비서였던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리고 그 기사 속의 비서의 이름은 박미영. 바로 나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하나의 얼굴은 심각했다. 이 기사가 전부가 아니야. 김 회장은 이 사건을 돈으로 무마했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네 친엄마는 김 회장에게 강간당한 그 여성이 아니야. 너는 그 여성의 딸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부모님이 늦게 얻은 딸이라는 사실 외에는 내 출생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네가 태어난 병원 기록까지 찾아봤어. 너의 친모는 김 회장의 또 다른 여자였어. 너의 친모는 너를 낳고 바로 사망했고 너는 네 친어머니의 절친이었던 박미영 씨에게 입양된 거야. 그리고 너의 친모는 다름 아닌 강 여사였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강 여사가 나의 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부인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나의 엄마는 강 여사가 아니야. 하나는 나를 진정시켰다. 민지야, 진정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맞아떨어져. 김 회장이 너를 입양하고 너를 그의 아들과 결혼시킨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강 여사는 너를 증오했어. 그녀는 너를 자신의 아들로부터 빼앗으려는 계모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사생아로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너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던 거야. 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 여사가 나를 향해 보였던 김 회장이 나를 향해 보였던 냉담함, 그리고 혁진이 나를 사랑했던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슬픔과 좌절이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되갚아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박민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지옥에서 온 복수자였다. 벼피를 나는 형제와 지옥의 서막 하나에게서 모든 것을 들은 후 나는 텅 빈 눈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사랑의 눈이 먼 순진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에 불타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김씨 가문의 것이었다. 나와 혁진은 핏줄을 엮여 있었고 강 여사는 나의 친어머니였다. 이 모든 비극은 나를 향한 그들의 숨겨진 증오와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지옥의 문을 직접 열기로 결심했다. 나는 혁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혁진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승낙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갤러리 옆의 작은 공원이었다. 비가 오던 그날처럼 하늘은 흐릿했고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다. 혁진은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불렀어? 난 더 이상 너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거짓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말이야. 혁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하다하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나한테 독을 먹이려 한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야. 그녀는 나의 친어머니이고 나는 당신의 이복동생이야. 나의 말에 혁진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준비했던 모든 증거를 꺼냈다. 나의 출생증명서, 나의 친어머니가 강 여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병원 기록, 그리고 김 회장과 나의 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류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혁진에게 내밀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민지야, 장난치지 마. 혁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나의 친어머니가 낳은 딸이 김 회장의 사생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혁진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혁진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의 가족을 내 가족이라 믿고 따랐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당신의 어머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이야. 혁진은 서류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다정한 혁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진 비참하고 불쌍한 남자였다. 나는 혁진은 사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였다. 우리의 사랑은 비극적인 운명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 당신의 아버지가 한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혁진은 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혁진 씨, 우리가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나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하지만 그는 나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너는 처음부터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내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나에게 접근한 거지.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는 나의 전부였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그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이미 나를 믿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움켜쥔 채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족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피로 물든 복수의 서막. 혁진이 사라진 후 나는 홀로 빗속에 서 있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결국 그의 가족을 선택했다. 그 순간 나는 사랑이라는 미련을 완전히 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복수뿐이었다. 나는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보고했고
그녀는 나의 복수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나는 기자로서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화상그룹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비리, 그리고 김 회장의 과거 성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고 내가 겪은 모든 비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폭로 전문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들을 접촉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김 회장에게 익명의 제보를 했다. 당신의 아들 혁진과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든 언론이 당신의 죄를 보도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예상은 정확했다. 김 회장은 내 전화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즉시 그의 수하들을 동원해 나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의 도움으로 신분을 위장했고 나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월요일이 되기 전 나는 나의 집 앞에서 납치되었다. 검은색 스마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나의 입을 막고 나를 차에 태웠다. 나는 저항했지만 그들은 너무 힘이 셌다. 그들은 나를 어딘지 모를 폐건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이미 하나가 결박된 채 앉아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로 김 회장의 최측근 비서였다. 박민지 씨, 김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비웃으며 말했다.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세상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서는 나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당신의 목숨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나에게 겨누었다. 나는 죽음을 예감했다. 그 순간 나는 혁진을 생각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는 그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혁진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이 여자들을 풀어줘. 김 회장의 수하들은 혁진을 보자마자 당황했다. 혁진은 나에게 다가와 나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내가 다 미안해.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다. 그때 비서가 총을 들어 나에게 겨누었다. 이런, 감히 김 회장님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그는 총을 쏘았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혁진이 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나의 앞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혁진 씨, 안 돼요. 나는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의 눈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에게 속삭였다. 민지야, 이제 자유롭게 살아. 너는 행복해야 해. 그의 손은 축 늘어졌고 그의 눈은 감겼다. 나는 그의 차가운 몸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몰래 위치 추적기를 켜두었던 것이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나는 혁진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나의 복수는 피로 물들었고 나는 그 대가로 혁진의 목숨을 바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나의 복수로 인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나는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차가운 법정의 심판. 혁진의 죽음은 나의 복수를 완성시켰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폐허가 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섰다. 강 여사는 혁진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의 위선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혁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위선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혁진을 죽였다.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하나와 함께 혁진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았다. 우리는 혁진의 몸에서 나온 총알, 그날 밤 폐건물 CCTV 영상,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들은 주저했다. 그들은 나를 미친 여자 취급했다. 박민지 씨, 당신의 주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김 회장님은 한국 경제의 거목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기자 하나와 함께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뉴스 보도는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화성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충격적인 기사는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수사 결과 모든 것이 드러났다. 혁진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 사실이며 그 총은 김 회장이 비서가 소지하고 있던 총과 일치했다. 또한 폐건물의 CCTV 영상에는 혁진이 나를 감싸 안으며 총에 맞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김 회장이 아들의 사망 직후 비서에게 빗수습을 잘하라 고 지시하는 통화 기록까지 발견되었다. 결국 김 회장과 강 여사 그리고 그의 비서는 구속되었다. 나는 혁지의 영정 앞에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다. 법정은 차가웠다. 김 회장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지의 거짓말입니다. 박민지가 내 아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내 아들을 협박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나는 치를 떨었다. 나는 증인석에 서서 혁진의 죽음, 나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잔혹한 행위들을 낱낱이 증언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나의 증언에 법정은 술렁했다. 재판은 1년 동안 이어졌다. 나는 매일같이 법정에 출석하며 그들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하고 그들의 위선에 역겨움을 느꼈다. 마침내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검사는 김 회장과 강 여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은 듯 했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이어졌다. 피고인 김 회장은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 여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나는 그들의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진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차용할 그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렸지만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다시 찾고 싶었다. 혁진이 나의 삶을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인터피어서의 진실과 마지막 유언 재판이 끝난 후 나의 삶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욱 커졌다. 혁진의 무덤을 찾아가는 날들이 늘어갔다. 나는 그의 차가운 비석 앞에서 울부짖었고 나의 모든 슬픔과 후회를 쏟아냈다. 혁진 씨,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왜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의 무덤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민지 씨, 김혁진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혁진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혁진의 일기장과 하나의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의 손때가 묻은 일기장을 펼치자 그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2024년 10월 25일. 나는 오늘 민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다. 내가 그녀의 이복 오빠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가 강여사라는 사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지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질게 그녀를 내쫓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서류들을 보고 난 후 나는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내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다. 2024년 10월 28일. 나는 민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고 그녀를 배신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후회한다. 아버지의 비서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민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민지를 지켜야 한다. 나의 가족이라 불리는 이 잔인한 사람들로부터. 2024년 11월 1일. 아버지가 민지를 찾고 있다. 그들은 민지를 없애려 할 것이다. 나는 민지를 만나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나는 알려야 한다. 그리고 민지를 지켜야 한다. 그녀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 11월 5일. 나는 아버지가 민지를 납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민지를 가둔 곳을 알아냈다.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 너는 행복해야 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게. 안녕, 나의 사랑. 나의 유일한 사랑. 나는 혁진의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다. 나는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용서했고 나의 복수를 도왔다. 나는 그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혁진이 직접 녹화한 영상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의 그는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박민지 씨일 겁니다. 저는 김혁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저의 아버지 김 회장과 어머니 강 여사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불법 비자금 조성, 비리,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복 동생인 박민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저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순진했고 순수했습니다. 부디 그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민지야, 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줘.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마. 너는 나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너를 사랑했어. 영원히. 영상이 끝난 후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혁진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그의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았고 그의 희생은 진심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의 사랑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혁진의 희생으로 나는 자유를 얻었고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시작과 상처의 치유. 혁진의 유품을 받고 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혁진의 진심과 희생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자라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혁진의 마지막 유언대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친정 가족에게 돌아갔다. 내가 겪은 모든 비극을 알고 있는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품에서 울고 또 울었다. 어머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버지 역시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다. 그들의 따뜻한 품은 나에게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께 나의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항상 불안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니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다. 민지야, 너는 엄마의 딸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나의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다시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나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고 나의 열정과 꿈을 다시 불태웠다. 나는 과거의 나와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좇지 않았다. 나는 오직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했다. 나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다시 한번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나는 혁진의 유언대로 그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매일 아침 혁진의 무덤에 가서 그에게 나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혁진 씨, 저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거예요. 혁진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기쁨,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꿈까지. 나는 그가 나의 곁에 항상 함께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가끔씩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나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고 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건축가이다.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혁진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용서. 그리고 덧없는 끝. 세월은 잔인하면서도 무심하게 흘러갔다. 김 회장과 강 여사는 각각 사형수와 무기수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갇혔다. 나는 그들에게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들이 수감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강 여사로부터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교도소 소인이 찍힌 낡은 봉투를 보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그녀의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민지에게. 민지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매일 밤 너와 혁진의 얼굴을 떠올린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토록 너를 미워했을까? 나는 너를 내 아들의 연적으로 생각했고 나의 모든 불행이 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나는 너를 무너뜨리고 싶었고 나의 아들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나의 아들을 죽인 것은 바로 나였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나의 아들까지.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 꿈속에서 너와 혁진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너는 죄가 없었다는 것을. 너는 그저 나처럼 이 모든 비극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격으로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민지야,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 나는 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죽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너의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그저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부디 나를 한 번만 만나주지 않겠니?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며칠 후 나는 교도소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만날 생각에 두려움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연회실에서 만난 그녀는 내가 알던 강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초췌했고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은 채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나는 매일 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렴.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가 불쌍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의 불행은 모두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떠나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나의 뒤에서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민지야, 제발 용서해줘.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면회실을 나왔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은 한 달 뒤였다.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녀와 나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그녀의 죽음은 나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들춰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남겨진 모든 미련과 증오를 털어낼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혁진이 나의 삶을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덧없는 끝을 통해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일의 건축가, 그리고 영원한 사랑. 강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미련과 증오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혁진이 나의 삶을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혁진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건축가의 길을 다시 걸었다. 나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고 나의 열정과 꿈을 다시 불태웠다. 나는 더 이상 화성그룹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박민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였다. 나의 작품들은 과거와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나는 그곳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했다. 나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었고 나는 나의 작품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혁진의 무덤에 가서 그에게 나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나의 꿈까지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나의 곁에 항상 함께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의 사랑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나는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혁진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비극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꼭두각시가 아니다.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건축가이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혁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